2021년 시베리아 북동부의 영구 동토층 표면 아래 약 3.35m를 시추하던 연구원들은 24,000년 된 얼어붙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체를 되살려냈습니다. 복제하기 전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를 복제했어요. 불길한 공포 이야기의 시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진화와 생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미세한 냉동 생물체였어요. 발견된 작은 생물은 바퀴 모양의 작은 입을 가진 미세한 동물로 이동과 먹이 섭취에 이 입을 모두 사용하는 비델로이드 로티퍼라고 불립니다. 1696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 세계 담수 환경에서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부 바닷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초기 현미경으로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폭이 수십 미크론에 불과하지만 뇌, 내장, 근육, 생식기관을 갖춘 놀랍도록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복잡성 속에 우리 인간을 위한 궁극적인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생물은 극한 미생물입니다. 즉, 수명 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분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수분이 보충될 때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황무지에 수백만 년 동안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기체가 신진대사를 멈추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상태인 휴면 생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제품 중 일부는 이 현상 덕분에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효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효모세포는 죽은 세포와 일부 영양분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효모는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 휴면 생활이 작용하여 훨씬 더 오래 더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티퍼는 휴면 생활 동안 샤프론 단백질과 같은 보호 화합물을 축적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회복되면 이는 복구와 회복을 돕습니다. 샤프론 단백질은 작은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샤프론 단백질의 역할은 세포 내에 다른 단백질이 압력을 받아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위, 추위, 독소, 탈수 또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등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내부의 단백질이 잘못 접히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매우 특정한 모양으로 접혀야 하는데 그 구조가 무너지면 쓸모없게 되거나 더 심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잘못 접힌 단백질은 쌓여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포를 독살하는 방식으로 서로 뭉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손상은 심각한 건강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티퍼가 극한 조건에서도 세포의 혼란을 막는 강력한 단백질을 개발했다면 이를 이용해 질병과 노화로부터 인간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발견된 얼음의 나이를 분석하여 이 얼어붙은 로티퍼가 최소 24,000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얼어붙은 채로 10년 정도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입니다. 이 정도면 기록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 역사에서 이 시기는 빙하기가 지배적이었던 후기 홍적세 시대로 알려져 있는데 매니와 시드가 얼음 땅을 돌아다니며 검치호랑이와 거대한 땅 나무늘보와 함께 모험을 즐길 때 이 무척추 동물들은 휴면기에 있었어요. 재밌는 사실! 아이스에이지와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털 매머드를 거대한 거인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날의 평균 아프리카 코끼리와 거의 같은 크기와 몸무게를 가졌어요. 자연과 진화는 잔인하지만 매혹적일 정도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빙하기에 거대하고 위협적인 짐승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비델로이드처럼 작고 기이한 동물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어붙지 않은 생명체의 경우 토양이 녹은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번식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되지 않은 난자에서 배아가 발달하여 독립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생식인 단위 생식이라는 능력 덕분입니다. 정말 복제와 비슷하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정 곤충, 파충류, 심지어 일부 조류와 같은 많은 유기체는 적어도 특정 조건 하에서 단위 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의 경우 수컷은 수정되지 않은 알에서 단위 생식을 통해 어미의 유전적 독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나 단위 생식은 유전적 다양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는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대부분의 종이 결국 멸종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델로이드 로티퍼는 수백만 년에 걸쳐 450여 종으로 다양화되었으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과학자들은 휴면 생활을 통해 신진대사를 멈추고 특수 단백질로 DNA를 복구하며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른 생명체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빌리는 등 몇 가지 진화적 적응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된 DNA에만 의존하는 대부분의 동물과 달리 이러한 유기체는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식물로부터 유전물질을 훔쳐 외부 유전자를 자신의 게놈에 접합하여 새로운 생존 형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활성 게놈의 최대 10%가 외부 DNA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저항, 독소 분해 또는 방사선 복구를 위한 유전자를 차용하여 실시간으로 DNA를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회복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마인드 플레이어처럼 다른 생명체를 흡수해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경쟁 연구소의 설계도를 훔쳐 비밀을 알아내는 스파이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박테리아가 근처에서 죽어 세포가 파열되면 비델로이드는 느슨해진 DNA 조각을 퍼내어 자신의 게놈에 통합합니다. 흥미롭게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델로이드 로티퍼의 일반적인 예상 수명은 2주에 불과합니다. 이 로티퍼가 포함된 토양 샘플에는 이미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선충류, 즉 회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세한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은 수천 년 동안 냉동 보관된 씨앗과 샘플을 이용해 남극의 이끼와 농나무 식물 전체를 다시 자라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는 일본 과학자들이 30년 만에 타디그레이드, 즉 물곰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타디그레이드가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음식이나 물 없이 영하 30도에서 영상 149도까지의 온도 변화 속에서 최대 30년 동안 중지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해의 엄청난 압력, 진공, 극미중력, 강렬한 우주 방사선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종들이 지구는 물론 우주의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장이 아니었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와 그 파트너들이 물곰과 비델로이드 로티퍼를 궤도에 보낸 이유입니다.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에도 탑승하여 과학자들이 이 동물들이 극미 중력, 방사선,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유럽 우주국이 지구 저궤도에 타디그레이드 한 무리를 발사하여 완전히 노출된 채로 비행했습니다. 우주복도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진공 상태의 공중에 떠 있었죠. 그들은 우주 방사선과 지구 표면보다 1000배 강한 자외선,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 깨어났고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번식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 먼지에 갇히거나 운석에 갇혀 지구에 도착했다는 오래된 이론인 범종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주류 과학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기체가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인간은 어떨까요? 이제 동면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도 동면 상태를 시도하는 데 가까워졌다는 뜻일까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공상과학 소설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로티퍼, 물곰 및 이와 비슷한 유기체를 연구하면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력은 청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청사진이요. 노화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생명 자체를 멈추거나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식을 위한 인체 장기 보존 개선부터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약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극저온 동면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꽃병 모양의 해면, 외계 생명체 같은 해파리, 강모로 덮인 분절된 벌레, 커다란 문어는 남극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한 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빙산이 부서진 후 이 생물들을 발견했는데 얼음 밑에 고대 생명체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2025년 1월 길이 약 450m, 폭 19에서 69km, 두께 약 249m의 대형 빙붕인 남극의 조지 6세 빙붕에서 시카고 크기의 거대한 빙산인 A84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1월에서 2월 말까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빙붕이 표면에서 녹아 녹은 물이 리본 호수를 형성합니다. 리본 호수는 길쭉하고 리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빙산이 떠내려가면서 해저의 일부가 넓게 드러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벨링하우젠 해 근처에 있던 연구선 팔코르호의 과학자들도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빙산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숲속의 바위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았어요. 연구원들은 수바스티안이라는 이름의 수중 로봇을 사용해 8일 동안 심해를 탐사했습니다. 그들은 1280m가 넘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산호와 해면, 말 그대로 바다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음 아래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해저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생명체를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수중 고대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하고 얼음장 같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번성하고 있었어요. 푹신한 작은 나무처럼 생긴 말미잘, 바다 거미, 빙어, 문어. 이 연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생중계는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가장 멋진 점은 발견된 생물 중 일부가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2025년에 남극에서 새로운 종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 지역에서만 서식할 수도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남극 황극 해류가 남극을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큰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물체들이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해도 과학자들은 달팽이, 강모가 있는 지렁이, 작은 개와 새우 같은 갑각류, 유령 해파리라는 매우 희귀하고 외계 생물체처럼 보이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복잡하니까 그냥 거대 유령 해파리라고 부를게요. 이 해파리는 거대합니다. 위에 있는 동그란 우산 모양의 종은 폭이 1m가 넘을 수 있어요. 그 뒤로 4개의 긴 팔이 뻗어 있는데 각 팔의 길이는 10m에 달해 버스 길이와 맞먹어요. 과학자들은 1899년에 이 해파리를 처음 발견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해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유령 해파리는 유령처럼 보이는 투명한 보라색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파리 촉수 대신 리본처럼 생긴 팔이 있어 먹이를 잡아 가운데 입으로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파리에는 사람 같은 뇌가 없지만 거대한 유령 해파리를 관찰한 연구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 생명체는 특히 해저의 좁은 공간을 헤엄칠 때 팔을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름 끼치지만 지각이 있는 존재일까요? 해파리는 뇌 대신 간단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어 주변 세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령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과학자들은 다른 해파리보다 더 똑똑하거나 조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뇌가 없는 동물이 어떻게 수중에서 까다로운 곳을 탐험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발견은 털이 달린 작은 지렁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다모충이라고 부르지만 재미있게 들리니까 그냥 털지렁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다양한 종류의 털지렁이가 바다의 매우 차갑고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몸의 옆면에는 작은 강모가 있습니다.
이 강모는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멋진 예는 남극 비늘벌레예요. 매우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다모충의 일종으로 반짝이는 황금빛 강모를 가지고 있어 매우 멋지게 보입니다. 남극 심해 탐사 중에 연구팀은 꽃병 모양의 거대한 해면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면은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해지려면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 크기를 보면 주변에 사는 심해 동물들이 최근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생물들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얼음 아래에서 번성하는 군집을 형성했어요. 고대 생명체들이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내리거나 얼음이 깨지고 한참 후에야 빙산 지역을 방문해 숨겨진 생태계를 탐사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몇몇 생물이 있는 텅 빈 해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팀은 거대한 빙산이 깨진 지 몇 주 만에 도착했고 빙산 바로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빙붕의 첫 14km 뒤쪽에는 풍부하고 바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둡고 춥고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에는 너무 혹독하거나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빙붕 아래에서 이 모든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이 어둡고 추운 수중에서 살기 때문에 빙붕 아래에도 동물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얼음은 동물들을 숨겨주고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예전에는 정말 폐쇄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남극 대륙의 해저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식물은 햇빛이 닿는 수면 근처에서 자랍니다. 크릴이라고 불리는 작은 새우 모양의 동물은 밤에 이 식물을 먹습니다. 크릴은 배가 부르면 가라앉아 해저로 먹이와 영양분을 가져오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심해 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하지만 위에 거대한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통과할 수 없으므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먹이가 될 크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먹이도 줄어들고 동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다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수중 해류에 의해 얼음 밑으로 음식과 영양분이 몰래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류가 생태계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빙산이 떠내려간 지금 심해 생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생명체들은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매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음으로 덮인 지붕을 잃으면 모든 환경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은 빙산이 떨어져 나온 빙붕이 지난 50년 동안 40km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점점 더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극의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생태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이곳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깨진 얼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브리니클이 태어난 극지방의 바다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심해라는 낯설고 거의 다른 세계와도 같은 곳이에요. 심해의 모든 생물은 어둠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강인한 생명체들도 브리니클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대비하지 못합니다. 차갑게 식은 바닷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괴담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브리니클의 형성은 마치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중 과학 실험과 같은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바닷물이 얼면 담수처럼 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밀어내야만 맨 위에 떠있는 순수한 얼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짠물, 즉 소금물은 결국 얼음 내의 채널과 주머니에 갇히게 돼요.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되면 브리니클은 해빙층 아래쪽에서 아래로 뻗은 얼음 파이프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연약하고 벽이 얇아요. 하지만 차가운 소금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브리니클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덜 차가운 주변 물과 접촉해서 녹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을 통해 브리니클이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얼음이 쌓이고 벽이 두꺼워지면 브리니클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에 갇혀있던 소금물이 작은 균열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 차갑고 무거운 기둥이 되어 아래로 떨어져요. 차가운 바닷물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면 주변의 바닷물이 얼어붙어 얼음 덩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물에 닿으면 녹는 대신 얼음을 형성해서 보호막이 되어 더 길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브리니클은 계속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고 이 미친 듯이 내려가는 나선형은 거의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저에 닿으면 그때부터 근처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문제가 시작돼요. 해저에 사는 생물 중 하나인 불가사리나 순진한 성게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얼음 그물이 아래로 내려와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탈출할 방법도 없고 다가올 것을 예측할 방법도 없으며 생존할 기회도 없습니다. 슬로우 모션의 자연재해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브리니클이 해저에 도달하면 주변 물이 얼어붙는 동안 얼음이 계속 쌓입니다. 소금물은 해저를 가로질러 아래쪽 경사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면 멈추고 고이게 돼요. 하지만 그 위험성 때문에 브리니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어서는 안 돼요. 방식은 으스스하지만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우아하고 구불구불한 얼음 튜브가 아래로 뻗어 있고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완전히 무작위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브리니클이 처음 형성될 때는 섬세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처의 해류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한 움직임만으로도 브리니클은 떨어져 나가 쇼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수 있어요. 2011년에 브리니클을 촬영한 과학자들은 실제로 엄청난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얼음 손가락이 내려와 닿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모습을 세계 최초로 목격했고 극지방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브리니클은 매우 인상적인 크기에 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몇 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는 위의 물과 얼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물의 움직임이 느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브리니클은 더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너무 깊거나 해류의 움직임이 너무 많으면 브리니클이 부서질 수 있어요. 해저에 다 얼어붙을 만큼 오래 살아남으려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해저에 사는 생물에게 브리니클은 보이지 않는 부비 트랩 같지만 그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는 얼음 케이지를 피하는 거예요. 불가사리와 성게는 뇌가 크지는 않지만 위험을 피해 기어가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가사리와 성게는 브리니클에는 보통 완전히 방심합니다. 한순간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얼음판이 주위로 다가와서 그 자리에 갇혀 거의 순식간에 얼어붙게 되죠. 이 생명체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불가사리가 활동하는 영상을 보면 불가사리가 멈춰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래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던 불가사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무기력하게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마치 열차 사고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브리니클은 성게나 불가사리와 같은 작은 해양 생물에게만 위험을 초래합니다. 물개나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이나 추운 극지방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무해해요. 동시에 과학자들에게 이 거친 자연현상은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는 적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브리니클은 어쩌면 생명이 시작되기에 완벽한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연구원들은 이제 매우 짠 얼음 튜브를 치명적인 덫이 아니라 잠재적인 생명의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단순한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소금물 통로는 작고 밀폐된 공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화학물질이 갇히고 농축되어 흥미로운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마치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니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해빙의 이러한 염분 제거 과정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부 연구원들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얼어붙은 바다가 있을 수 있는 유로파, 가니메데,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에서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태양계의 다른 세계에서도 브리니클이 형성되어 외계 생명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지구에서 죽음의 손가락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얼음 생성 과정 덕분입니다. 과학자들이 브리니클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화학 정원에 비유하는 거예요. 금속염을 용액에 섞어 식물과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브리니클이 작동할 때 비슷한 화학적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요. 브리니클의 차갑고 식염수가 풍부한 소금물에서 특정 반응이 시작되어 아미노산이나 기타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이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의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지구든 다른 행성이든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얼음 화학 반응은 단순한 생명체가 형성되는 첫 단계일 수 있어요. 얼음과 바닷물이 섞여 부분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금술과도 같아요. 이것이 과학자들이 브리니클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각각의 브리니클은 극한 조건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생존하며 실패하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혹적이고 기묘하지만 동시에 브리니클처럼 단순한 것이 더 큰 질문을 암시해요. 지구에서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얼음 구조가 태양계의 다른 지역이나 그 너머에도 존재해서 언젠가 외계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유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브리니클은 얼음 속에서 손을 뻗어 소리 없이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단순한 얼음 손가락처럼 보이지만 생태학부터 화학, 생명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바다에 대해 듣게 된다면 가장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랍고도 조금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1985년 칠레 생물학자 다니엘 토레스 박사는 남극 케이프 셰리프에서 포유류 조사와 해양 쓰레기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플라스틱 용기를 주부려던 중 어두운 화산암 사이에서 하얀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고 토레스 박사가 나중에 밝혀낸 바로는 칠레 남부에 살았던 젊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망 당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굶주림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후 과학자들은 대퇴골 조각도 발견했고 DNA 분석을 통해 같은 여성의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의 두개골이 물개 사냥꾼들이 야영했던 남극 지역에 있게 되었을까요? 1800년대 초반 물개 사냥 여행에는 보통 여성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건 현장에서 문서나 특별한 표시, 도구 등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알려줄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칠레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 대륙에 캠프를 차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또 다른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고대 운석 조각이었죠. 이 운석은 40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성에서 직접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6년 나사 과학자들은 이 암석에서 특별한 화학적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대 화성 미생물이 남긴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확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암석의 탄소 화합물이 생물학적 기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래전 화성이 훨씬 습했던 시절 거대한 우주 암석들이 행성과 충돌했습니다.
이런 충돌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켰고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남극에서 발견된 이 암석은 두 번의 충돌을 견뎌냈고 세 번째 강력한 충격으로 우주로 날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에 있을 때 이 암석은 표면의 작은 틈새로 흐르는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물이 과학자들이 고대 생명체의 흔적으로 생각했던 이상한 탄소 거품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은 남극에서 지구의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은 우주 암석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피라미드를 볼 거라곤 기대하지 않겠죠.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산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엘스워스 산맥까지 스크롤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남극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거의 4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영국 남극 탐험대의 탐험가들이 처음 이 특이한 모양의 산을 발견하고 피라미드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남극에 정말 피라미드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얼음 위로 솟은 바위 봉우리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봉우리와 이웃 봉우리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깎인 건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진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서 만년된 사냥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얼음 속에 묻혀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아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발견을 1년 동안 비밀로 했습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현장에 와서 독자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해 유적지를 훼손하기 전에 과학저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 90cm 길이의 이 다트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사냥꾼의 것임을 증명하는 표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활발히 사용되던 시절, 이 다트는 한쪽 끝에 날카로운 촉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아틀라틀이라는 특수 도구의 갈고리에 연결되는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그 아틀라틀은 사냥꾼이 맨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다트를 던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고대의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다트를 발견한 과학자들은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알래스카, 캐나다, 유럽 같은 곳에서 더 많은 고대 도구와 식물, 심지어 동물 유해까지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몬태나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으로 가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협력해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을 찾아 보호할 계획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이 남극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스호, 괴물과 아주 닮은 생물의 유해였죠. 그들이 발견한 동물은 플래시오사우루스였습니다. 이 해양 생물은 공룡시대의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이 거대한 녀석은 4개의 지느러미와 긴 목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11m나 됐습니다. 큰 전신주만큼 긴 길이죠. 이 특정 플래시오사우루스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것입니다. 또한 매우 육중해서 약 15톤이나 나갔습니다. 현대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 거대한 해양 생물의 화석은 1989년 남극 시모어 섬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래시오사우루스가 너무 거대하고 단단한 암석에 박혀 있어서 과학자들은 모든 화석을 꺼내는데 3번의 추가 탐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800kg의 화석화된 뼈를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척추뼈가 서로 융합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플래시오사우루스가 완전히 성장한 성체였음을 의미합니다. 화석을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약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대멸종 3만 년 전에 살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845년 5월 존 프랭클린 선장은 133명의 대원과 2척의 배를 이끌고 영국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간 여행을 더 짧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북서항로라는 해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프랭클린과 그의 대원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같은 해 8월 2척의 포경선 선원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고 거의 170년 동안 큰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캐나다 북부의 얼어붙은 지역으로 수색대를 보냈고 거기서 으스스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클린 대원들이 남긴 물건들이 있었고 그곳에 사는 이누이트 사람들로부터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킹 윌리엄 섬에서 1847년에 대원 중 한 명이 쓴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두 척의 배가 얼음에 갇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4년 캐나다 과학자들은 윌못 크램튼 만 해저에서 에레버스 호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후 약 72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배를 발견했습니다. 두 배 모두 오랜 시간 수중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수중 고고학자들이 배의 선실을 조사하고 수백 개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유물들 덕분에 프랭클린의 위험한 여정 마지막 날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잘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한 등산객이 노르웨이의 호스 아이스 패치로 알려진 지역에서 특이한 샌들을 발견했습니다. 등산객은 빙하와 얼음지대에 보존된 고고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GPS 좌표와 발견물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이 두꺼운 담요처럼 덮기 전에 신발을 회수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녹는데 몇 년이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행동해야 했고 샌들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빈티지 신발은 약 1700년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기 시대 신발 외에도 바이킹 시대에 얼어붙은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들을 클릭하고 브라이트 사이드에 계속 머물러주세요. 듀락이나 감브리아기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정말 신나는 여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고대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감브리아기 초기의 공기는 에베레스트 산의 베이스 캠프처럼 희박했을 거예요. 당시의 기온은 사실 꽤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먹을 만한 육상식물이나 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를 위해 그릴에 불을 지피는 것은 잊으세요. 대신 삼엽충과 기타 괴상하게 생긴 조개류를 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나무가 없는 창이나 식물 섬유가 없는 어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거나 마른 해초를 태우는 방법을 알아낼 수 없다면 날로 먹을 준비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좀 더 편안한 삶을 원하신다면 1억 년 전 실루리아 시대로 여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더 쉬워지기 시작해요. 공기는 여전히 희박하지만 산소가 조금 더 많았죠. 게다가 기후도 더 따뜻하고 아늑해요. 드디어 간단한 육상식물이 데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뼈가 있는 물고기들도 등장해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맛있게 씹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사시대에 노래기나 거미와 같은 생물들이 여러분과 함께 땅을 공유한 것을 조심하세요. 최고의 저녁 식사 동반자는 아닐지 모르잖아요. 네, 모두 재미있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순간이동이라는 이 미친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술처럼 다른 시간대에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공기 중의 산소량입니다. 저 위에 있는 멋진 그래프를 보면 약 850억 년 전에는 산소 농도가 매우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기의 몇 %에 불과했죠. 그리고 약 23억 년 전 대산소화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기 중에 산소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로 돌아간다면 생존 여부는 전적으로 체력에 달려 있어요. 산소 농도가 10% 미만이면 기절할 수는 있지만 죽진 않을 거예요. 산소 농도가 10%를 조금 넘었다면 제 기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고의 삶을 살진 못하겠죠. 산소만 놓고 보면 인류는 약 750억 년 전 영점 부근에 나타났다면 수백만 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육지의 멋진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최초의 육상식물은 약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시대가 되었어야 등장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5억에서 6억 년 전의 조류가 일부 존재했어요. 하지만 육상식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태의 생명체는 3억에서 4억 년 전이 되어서야 육지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약 4억 2,800만 년 전에 살았던 미리아포드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이 동물은 최초의 육지 거주자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미리아포드를 이용한 멋진 요리법을 생각해내야 했을 거예요.
군침이 도는 음식은 아니겠지만요. 육상 활동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 5억에서 6억 년 전 바다에 있는 생명체가 넘쳐났어요. 에디카리안 동물군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들은 최초에 잘 보존된 생물 중 일부였어요. 이 중 일부는 해안 근처의 얕은 지역에 서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육상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감자를 곁들이지 않고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종의 선사시대 회를 접시에 담아 먹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 감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 바다에는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감브리아기에는 해안지대에서 온갖 종류의 기이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비지스 셰일의 화석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보세요. 극귀동물, 절지동물, 심지어 지렁이 같은 동물들을 좀 보세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나무가 우거진 육상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날 절지동물과 해조류로 식단을 구성해야 했어요. 빙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빙하기는 지구가 몇백만 년처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매우 추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빙산과 빙하가 사방으로 퍼져 지구 표면의 광대한 지역을 덮게 되죠. 믿거나 말거나 지구에는 적어도 5차례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빙하는 약 20억 년 전에 발생해서 3억 년 동안 지속됐어요. 가장 최근의 빙하기는 약 2억 600만 년 전에 시작됐고 엄밀히 말해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빙하기 한가운데 있지만 현재 얼음으로 뒤덮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진 않아요. 현재 우리는 간빙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빙하기에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빙산과 빙하가 녹기 시작하여 간빙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빙하가 다시 팽창해서 빙하기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약 1만 1천 년 전에 시작된 가장 최근의 빙하기에 따뜻한 간빙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빙하기를 언급할 때는 보통 약 15만 5천 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의 간빙기가 시작된 약 1만 1천 년 전에 끝난 마지막 빙하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빙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원했어요. 빙상이 북미 대륙 대부분을 덮었던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은 8도 정도였어요. 오늘날의 지구 평균 기온보다 6도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북미와 유라시아 대부분을 얼음으로 덮인 풍경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지구는 훨씬 더 건조해졌고 대부분의 물이 빙상에 갇혀 해수면이 훨씬 낮아졌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광활한 대초원과 마른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빙하의 일부였던 사바나, 따뜻한 초원, 사막도 잊지 마세요. 빙하기에는 불곰, 순록, 늑대처럼 친숙한 동물들이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안타깝게도 멸종한 거대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메머드, 마스토돈, 범치고양이, 거대한 땅 나무늘보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 거대한 짐승들이 왜 멸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떠돌고 있는데요. 한 가지 가설은 인간이 거대 동물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사냥해서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실제로 빙하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약 30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우리의 위대함을 전파하며 지구를 누볐어요. 우리 조상 중 일부는 아프리카에 머물며 빙하의 영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럽의 빙하 환경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세계 각지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빙하기가 시작될 무렵 유라시아 전역에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다른 호미닌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아시아에는 신비한 데니소바인이 살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두 집단은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호미닌 친구들은 빙하기에서 살아남지 못한 반면 우리 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적응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멋진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빙하기에도 인간은 그저 웅크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스로를 정착시켰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빙상이 녹기 시작할 때까지 인간이 북아메리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발자국은 인간이 마지막 빙하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인 최초 2만 3천 년 동안 북미 대륙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을 증명해요. 백 앞판에서 느긋하게 있는데 수평선을 덮고 있는 희끄무레한 회색 물체가 보입니다. 공포 영화나 최악의 악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상한 안개가 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안개는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곧 배가 광활한 사막의 모래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보이는 건 빙산이라는 사실. 타이타닉의 운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요. 자, 이 모든 건 매우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인 A23A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수개월 동안 회전한 후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깨진 건 불과 몇 년 만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2023년, 무려 37년 동안 해저에 갇혀있던 빙산이 떠돌아다녔던 때였어요. 뉴욕시의 약 3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예요. 무게도 거의 1조 톤에 달해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1986년 남극의 필치너 빙붕에서 처음 깨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해저에 박혔어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빙산보다 훨씬 더 천천히 녹았습니다. 2023년 12월 A23A는 마침내 남극에서 벗어나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사우스 오크니 제도 근처에서 다시 멈췄어요. 테일러 기둥이라는 곳에 갇혔기 때문이죠. 테일러 기둥은 해류가 수중 산 주위를 소용돌이칠 때 형성되는 거대한 회전 해류입니다. 한때 A23A는 매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 15도씩 회전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2024년 12월 13일 현재 이 빙산은 테일러 기둥을 벗어나 다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빙산이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다른 거대한 빙산과 같은 길을 따라갈지 아니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을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어요. A23A와 같은 거대한 빙산은 녹으면서 영양분을 물속으로 방출해요.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바다의 일부에 생명체의 핫스팟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빙산의 크기, 모양 또는 기원이 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A23A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물 샘플을 수집하고 있으며 빙산이 표류하는 동안 계속해서 샘플을 수집할 거예요. 이를 통해 이 빙산과 같은 거대한 빙산이 주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빙산 괴물의 일부였던 빙하는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된 빙하일 수 있어요. 남극에서 가장 오래된 빙하 얼음은 100만 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린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빙하 얼음은 10만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에서는 보나산과 처칠산 사이의 분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빙하 얼음이 약 3만 년 전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동시에 일반적인 알래스카 계곡 빙하에서는 새로 형성된 얼음이 빙하 전체 길이를 이동하는데 약 10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크고 225km가 넘는 베링 빙하와 같은 빙하의 경우 400년 이내에 전체 빙하를 통과할 수 있어요. 거대한 빙하치고는 엄청난 움직임이죠. 이제 북극에서 뉴펀들랜드까지 이어지는 대서양에 펼쳐진 빙산엘리로 이동해보세요. 빙산을 최대한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매년 수많은 빙산이 이곳을 통과해요. 대부분은 그린랜드에서 온 빙산이에요. 봄과 여름에는 큰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남극 해류를 타고 베핀만을 거쳐 레브라도해로 흘러들어가 결국 녹습니다. 일부 빙산은 캐나다 해안에서 발생하여 데이비스 해협을 거쳐 레브라도해로 이동한 후 뉴펀들랜드의 동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 표류하기도 해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도 약 10,000년이나 된 정말 오래된 거예요. 매년 400에서 800개의 중대형 빙산이 아이스버그 엘리를 통과해요. 빙산의 크기, 모양, 해류, 파도, 바람에 따라 이동 속도는 달라지지만 평균 속도는 시속 0.6km 미만입니다. 빙산엘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빙산이 있습니다. 표형 빙산은 높이보다 넓이가 훨씬 더 넓은 평평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블록형 빙산은 잘린 피라미드처럼 가파른 면과 날카로운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쐐기형 빙산은 한쪽이 가파르고 다른 한쪽이 경사진 형태예요. 돔 빙산은 윗부분이 둥글고요. 피나클 빙산은 하나 이상의 가파른 봉우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독 빙산은 U자형이며 속이 비어 있습니다. 모두 멋져 보이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유형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빙산은 남쪽으로 표류하면서 따뜻한 물로 인해 녹는 속도가 빨라져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인공위성이 중대형 빙산을 추적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작은 빙산은 여전히 작은 배에 위험할 수 있어요. 2018년에는 한 빙산이 뉴펀들랜드의 페리랜드 마을에 비정상적으로 근접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을의 집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빙산의 사진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 빙산은 거대한 크기에 비해 너무 얕은 수심 100m 깊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과거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통해 아름답지만 동시에 비참했던 무언가의 탄생을 목격해 볼게요. 빙하의 존재 자체가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초래했었죠. 그린랜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깨지고 있습니다. 매머드가 아직 지구를 돌아다니던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거대한 빙산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길이가 518m가 넘고 무게가 7,500만 톤에 달해요.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빙산은 매우 평화롭고 태어난 곳 근처의 선박이나 번잡한 교통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빙산은 대부분의 빙산보다 훨씬 더 멀리 남쪽으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빙산은 따뜻한 바닷물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녹아버려요. 매년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떠내려오는 15,000에서 3만 개의 빙산 중 대서양까지 도달하는 빙산은 약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빙산이 계속 이동해서 4월까지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8,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정말 독특합니다. 수개월 동안 녹은 후에도 이 얼음 덩어리는 여전히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무게는 약 150만 톤으로 금문교의 거의 2배에 달해요.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30m가 넘는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빙산과 마찬가지로 빙산의 대부분인 약 90%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빙산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원양 여객선 타이타니코를 발견한 날이죠. 북대서양 뉴펀들랜드에서 약 595k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빙산이 나타났어요. 승무원들은 충돌하기 몇 분 전까지 빙산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빙산을 크고 밝은 흰색 얼음 덩어리로 상상하며 심지어 눈으로 덮여 있다고도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빙산은 다양한 색으로 존재해요. 줄무늬가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사탕 같은 소용돌이가 있는 빙산도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빙산이 검게 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얼음이 기포나 균열 없이 매우 순수한 상태일 때예요. 그러면 빛이 반사하는 대신 모든 빛을 흡수하여 검게 보이게 돼요. 또는 화산 폭발로 인해 빙하가 화산재로 덮일 수도 있어요. 빙하의 얼음이 깨지면 어둡거나 검은색을 띨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타닉의 빙산이 왜 어둡게 보였는지 심지어 실제로 어두워 보이긴 했는지도 아직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보초를 섰던 한 선원은 빙산이 검은색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선원은 회색 또는 짙은 회색이라고 설명했어요. 한 가지 가설은 이 빙산이 윗부분이 녹으면서 빙산이 뒤집히는 블랙버그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이 빛을 흡수할 만큼 매끈하면 어둡게 보여요. 하지만 빙산이 실제로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밤에는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빙산이 특히 들쭉날쭉하거나 수직인 경우 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아요. 결국 빙산은 어둡고 반짝이는 바다에 섞이게 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밤에 빙산을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타이타닉의 선원들이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얼어붙는 바람, 생명 없는 황무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듯한 기이한 신호들. 이 전파 펄스는 남극에서 발생하는데 정체도 출처도 아우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어니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극 충격과도 안테나의 약자죠. 기본적으로 거대한 풍선에 탐지기를 매달아 남극 상공 높이 띄워놓은 겁니다.
목적은 초고에너지 중성미자를 탐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찾냐고요? 중성미자가 얼음과 접촉하며 강렬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는 아주 작고 거의 질량이 없는 입자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수십억 개가 여러분 몸을 통과하고 있죠. 중성미자는 태양, 폭발하는 별, 심우주, 심지어 발밑에서도 옵니다. 태양이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며 끊임없이 방출하거든요. 초신성 폭발 때 별들은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를 뿜어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새로운 중성미자가 생겨 우리에게 쏟아지죠. 심지어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 붕괴에서도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중성미자는 빅뱅 이후로 우주를 떠돌고 있지만 거의 아무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타 같은 놀라운 실험으로 몇 개라도 잡으려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 봅시다. 보통 중성미자가 만든 전파 신호는 얼음에 반사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타가 포착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실험의 핵심 목적은 중성미자를 연구해 초신성이나 수광년 떨어진 우주 현상을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탐지기가 얼음에서 반사되지 않은 전파를 잡아낸 겁니다. 수평선 아래 얼음 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학 지식에 따르면 신호가 단단한 암석과 얼음을 뚫고 위로 올라올 수 없거든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연구원 스테파니 위설도 그 전파가 지표면 아래 30도 정도의 가파른 각도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신호가 수천 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암석이 신호를 완전히 흡수했을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팀은 모든 수치를 검토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문제였죠. 그 이상 현상의 정체를 몰랐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중성미자가 아닐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중성미자를 탐지했다면 그건 아무 것과도 충돌하지 않고 엄청난 거리를 날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 끝에서부터요. 그래서 아니타가 포착한 건 과학자들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입자가 있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현상일 수도 있죠. 연구 결과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됐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합니다. 남극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뭔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만 알죠. 만약 과학자들이 이 엄청나게 빠른 입자의 출처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면 가장 크고 비싼 망원경보다 훨씬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거의 아무 것과도 부딪히지 않거든요. 즉, 수백만 혹은 수십억 광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온전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설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중성미자 신호를 잡기 위해 초정밀 탐지기를 만들고 있죠. 아주 작은 신호도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선 단 하나의 데이터가 보물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은 남극과 남미의 희귀 입자를 잡기 위한 장비를 설계해왔습니다. 아니타도 그중 하나고 남극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전파 잡음이 거의 없고 도시도 교통도 간섭도 없거든요. 설치 방식도 꽤 멋집니다. 무선 안테나, 뭉치를 거대한 풍선에 달아 수십 킬로미터 상공으로 올린 뒤 끝없는 빙어미를 떠다니게 합니다. 거기서 아래를 향해 얼음 깊숙이에서 오는 희미한 전파 신호를 기다리죠. 아주 희귀한 중성미자, 특히 타우 중성미자가 얼음에 부딪히면 타우 렙톤이라는 입자가 생깁니다. 이 렙톤이 얼음 밖으로 튀어나와 에너지를 잃으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죠. 이 붕괴 과정에서
공기 샤워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중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흩뿌려지는 것과 비슷하죠. 만약 이 공기 샤워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폭죽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움직이는 뒤로 밝은 궤적이 남으면서요. 이 신호들의 방향과 패턴을 연구해서 얼음에서 오는 것은 아이스 샤워, 공중에서 오는 것은 에어 샤워. 과학자들은 원래 입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우 정확합니다. 공을 바닥에 튕기는 것처럼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상한 새 신호들은 제대로 튕기지 않습니다.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각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아니타의 여러 풍선 비행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죠. 그런 다음 우주선과 중성미자의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고 일반적인 배경 잡음을 걸러냈습니다. 아이스큐브 탐지기 같은 다른 실험과도 교차 검증했죠. 아이스큐브도 남극에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피에르 오제 관측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향 공기 샤워를 감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결과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탐지기에선 아니타가 본 것을 설명할 만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상황을 이례적이라고 부르게 됐죠.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성미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윗셀은 이 신호들이 입자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물리학이나 암흑물질의 단서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주가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볼 수 없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정체를 밝히려 했고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별, 행성, 사람, 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하고 암흑물질은 약 27%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암흑에너지라는 더 이상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은하의 형태를 만들고 모든 것을 우주 접착제처럼 붙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우주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스큐브와 오제에서 같은 걸 잡지 못해서 가능성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거의 10년간 탐지기를 만들고 우주 신호를 분석해왔죠. 그리고 팀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인 푸에오라는 새 탐지기를 개발 중입니다. 더 크고 민감하며 희귀한 중성미자 신호를 훨씬 잘 잡아낼 겁니다. 아직은 과학자들을 밤잠 설치게 하는 오래된 우주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팀은 낙관적입니다. 푸에오가 올라가면 더 좋은 센서로 이런 이상현상이 더 있다면 이번엔 잡아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 마침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개척되지 않은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저 얼음 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남극의 설원이 있을 뿐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는 거대한 미개척지, 숨겨진 산맥을 볼 순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층의 산 아래에 놓여 있어요. 마치 대륙 크기의 러시아 인형이 쌓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산들은 남극의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이 비밀은 지구의 고대 역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남극의 이 거대한 미개척지는 감브루체프 빙하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위에 얼음층은 이곳을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마치 땅속의 또 다른 땅과도 같은 곳이죠. 그리고 산만 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곡과 언덕, 평원이 있어요. 전체 지역이 유럽의 알프스와 비슷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치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이 산들은 1958년 지진학 장비를 사용하여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이곳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연구되지 않은 지각 물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얼음이요.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밀 도시나 우주선이 숨겨져 있다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곳을 찾아보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땅이 수억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종의 동물이나 고대 문명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곳에는 여전히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대륙이 형성된 역사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미 이 이야기의 일부를 알아냈습니다. 남극에 묻힌 산들은 원래 평범한 산과 같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건으로 인해 잠깐만요. 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실생활, 영화, 인터넷 사진에서 산을 보고 등반하지만 산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산이 항상 이런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산은 지각판의 대규모 충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단단한 땅덩어리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다가 충돌합니다. 수십억 톤의 지각이 서로 쌓이고 섞이면서 산등성이와 협곡을 형성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재앙이지만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일부 지각판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여전히 서로 부딪히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약 5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얼음 아래 캄브르체프 산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구와 행성과학 저널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초대륙 곤드와나가 형성되는 동안 이 섬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개의 거대한 땅은 끝없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억 년 전 두 대륙이 충돌하여 곤드와나가 형성됐어요. 이 초대륙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인도, 남극 대륙의 영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분적으로 녹아내린 뜨거운 암석의 물줄기를 내뿜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점점 더 커져 산을 이루었습니다. 산의 온도가 높아지고 질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 곤드와나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초대륙은 자체 무게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표면 아래의 뜨거운 암석은 중력 확산이라는 과정의 결과로 옆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치약을 튜브에서 짜내보세요. 수십억 톤의 뜨거운 암석에서도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극 대륙의 고대 산들은 이 재앙적인 사건 중에 나타났습니다. 방금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지구 사건의 시각적 시뮬레이션을 보셨습니다. 멋져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규모의 파괴를 목격했을까요? 얼음 아래 캄브르체프 산맥이 세계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곳 중 하나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원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암석 입자가 지구에 변화하는 지형에 대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르콘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타임캡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광물은 매우 단단하고 기계적 및 화학적 영향에 강합니다. 부수기도 어렵고 침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라늄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학 원소는 과학자들에게 암석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라늄은 항상 같은 비율로 납으로 붕괴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살펴보고 광물의 나이를 매우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 산맥이 형성되는 순간, 즉 지각판이 충돌한 후에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암석이 형성된 후 우라늄은 천천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우라늄이 납으로 변합니다. 이 붕괴 속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 붕괴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르콘의 우라늄이 적고 납이 많을수록 오래된 암석입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질학자들은 여러 암석 샘플을 채취합니다. 실험실에서 이를 분쇄하여 결정질 지르콘을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지질학자들은 입자를 산에 녹여 우라늄과 납을 분리해요. 그리고 나서 원자를 가속하고 질량별로 분류하는 질량 분석기라는 특수 장치를 사용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론은 이 장치가 과학자들에게 우라늄과 납의 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원소의 비율을 살펴보고 암석의 나이를 계산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캄브르체프 산맥 근처의 사암에서 지르콘을 채취하여 그 입자를 연구하고 우라늄 수준을 조사하고 산 형성의 연대기를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얻은 데이터를 지구의 역사와 비교하여 남극 대륙에 묻힌 산들이 초대륙 곤드와나가 형성되는 동안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륙에 호주, 인도, 아프리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남극 암석의 지르코늄은 이들 국가의 지르코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오래전에 이 세 대륙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브루체프 산맥은 약 6억 5천만 년 전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5억 8천만 년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에 도달했고 8천만 년 후에는 지각이 녹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산맥이 변화하고 무너지는 동안 감브루체프 산맥은 얼음 아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 토양, 바람, 지진, 중력 및 기타 자연의 힘은 산악지대를 파괴합니다. 이 과정을 침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극에 묻힌 산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추운 기온과 주변의 빙상 덕분에 이 산맥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산맥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산들을 탐험해야 하나요? 과거의 초대륙 곤드와나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식물, 얼어붙은 곤충 사체, 고대 박테리아가 두꺼운 얼음층 아래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동물은 어땠을까요? 곤드와나에는 많은 종들이 살았을 수 있습니다. 남극의 고대 산을 연구하면 약 5억 년 전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이 녹색 대륙이었을 때 남극에는 무엇이 살았을까? 그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고대 생물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작은 입자를 사용하여 초대륙의 출현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 숨겨진 산맥을 조사한 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두 매우 흥미롭게 들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탐사하려면 수많은 얼음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대륙에 중장비를 운반하고 기지를 건설하고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으니 이 숨겨진 땅은 오랫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어떤 억만장자가 남극 대륙의 비밀을 알아내길 원해서 대규모 탐험을 준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극 대륙이 항상 얼어붙은 황무지였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는 생명으로 가득했죠. 5,600만 년 전에는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정글을 배회했어요. 거대한 육식새였어요. 키가 약 2m에 달했고 몸무게는 사자만큼이나 무거웠어요. 수백만 년 동안 그 무엇도 이 새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아직도 얼음 아래에 더 큰 포식자가 숨어 있을까요? 고생물학자들은 남극에서 이 새의 것으로 추정되는 날카롭고 구부러진 강력한 발톱뼈 2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뼈들은 시모어 섬의 이프레시안 지층 암석에서 발굴되었는데 약 4에서 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모양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공포의 새였습니다. 학명은 공포새과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 중 하나예요. 날지도 못하고 날개도 필요 없었어요. 대신 악몽이 나오는 타조처럼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었죠. 수백만 년 동안 이 새들은 남아메리카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남극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미와 남극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대륙을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들은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극의 선사시대 육지 생활에 적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극에서 그저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악몽 같은 동물은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기온변화 때문일 겁니다. 남극 대륙은 서서히 냉각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얼어붙은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줄어들어 포식자가 충분한 먹이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동물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언젠가 완전한 골격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더 큰 종의 새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새들은 완전히 새로운 남극의 혈통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발톱 2개가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극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귀여운 펭귄은 잊으세요. 남극에는 키가 2m에 달하는 괴물 펭귄이 있었어요. 황제 펭귄은 오늘날 살아있는 펭귄 중 가장 큰 종입니다. 548.6m 수심에서 20분 이상 숨을 참으며 잠수할 수 있어요.
약 3,800만 년 전에는 거대한 고대 펭귄이 있었어요. 사람만한 크기였어요. 화석에 따르면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고기와 오징어를 사냥하는 무서운 사냥꾼이었어요. 남극의 물고기들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대왕 오징어는 비교가 안 돼요. 거대 오징어는 더 큰 악몽이에요. 일부는 길이가 12m가 넘고 부리가 엄청나게 크고 날카로운 데다 눈은 접시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고래입니다. 남극해의 최상위 포식자, 바다의 늑대들처럼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물개, 물고기, 심지어 거대한 고래까지 잡아먹어요. 심지어 이끼와 해조류, 남극 털풀과 진주풀 같은 작은 식물도 먹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남극에 관한 다른 많은 속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빙산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면 녹을 때까지 바다로 표류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첫째, 빙산이 빙하나 빙붕에서 떨어져 나오면 수중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빙산은 움직이기 전에 수십 년 동안 해저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몇 달 동안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23A라는 한 빙산은 거의 40년 동안 제자리에서 얼어붙어 있다가 마침내 깨어났지만 바다 소용돌이에 걸려 8개월 동안 더 갇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해류, 조수, 바람, 심지어 수중 지형에 따라 이동 경로가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빙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극에서는 빙벽, 얼어붙는 제트 연료, 치명적인 바람, 산소 부족으로 인해 내륙으로 500km 이상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남극은 비행기, 차량, 심지어 과학자들이 걸어서 탐험해 왔어요. 남극에는 대규모 연구기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 내내 그곳에 살고 있어요. 바다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얼음 절벽인 빙벽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빙벽은 비밀 장벽이 아니라 빙붕이에요. 빙붕은 빙하가 육지에서 천천히 흘러내려 바다 위로 퍼질 때 형성되는 두꺼운 얼음 조각입니다. 남극 해안선의 거의 4분의 3이 빙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 세계를 둘러싸는 거대한 고리를 형성하진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는 남극의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남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백만 달러가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남극기지는 기본적으로 작은 도시입니다. 전기, 난방, 정수, 식품 저장고, 의료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기지인 맥머도는 여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소방서부터 체육관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남극기지는 매우 깊은 내륙에 위치해 있어 공급이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식량과 연료를 얻으려면 비행기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미스터리를 좋아하죠. 구글 지도에서 남극 대륙의 거대한 출입구처럼 보이는 것이 공개되자 음모론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빅풋의 별장에서부터 비밀기지, 심지어 얼음 속에 숨겨진 스타트랙 우주선 경납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농담을 던졌어요. 하지만 더 간단하고 덜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빙산은 얕은 물에 갇혀 있다가 서서히 녹고 있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얼음이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부딪히고 장애물 주위를 흐르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녹고 부서지고 다시 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조각될 수 있습니다. 남극은 또한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음이 극적인 형태로 조각됩니다. 안타깝게도 비밀 출입구는 없습니다. 수년 동안 아르헨티나 우수아야는 남극으로 가는 관문으로 불려왔습니다. 얼음 대륙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자 탐험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옵션인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도 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해 봅시다. 우수아야는 남극에 더 가깝습니다. 크루즈를 타러 가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극으로 가는 정기 항공편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주요 과학기지도 없습니다. 군이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인간 비행은 허용하지 않고 상업 선박만 운항할 수 있어요. 네, 푼타 아레나스는 남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22개 국가와 글로벌 단체가 이곳을 주요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남극행 정기항공편이 이곳에서 운항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사가 실제로 이곳에서 운항할 수 있어 남극으로 가는 진정한 항공 연결 통로입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우스아야가 가장 좋지만 실제로는 푼타 아레나스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남극 공군기지를 선정하는 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수면에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기지를 세우는 대신 육지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매우 높고 험준한 지형에 마람비오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것을 헬리콥터로 싣고 날아가야 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답답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50년 동안 이 잘못된 결정을 고집했고 칠레는 효율적이고 잘 계획된 기지를 건설하여 현재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스아야는 그저 관광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남극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남극의 기온이 섭씨 20도를 돌파했습니다. 이 대륙은 수 킬로미터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의 기온은 섭씨 영하 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겨울 과학자들은 시모어 섬에서 당시 유럽의 어느 곳보다 더 높은 섭씨 21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구의 물 주변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해변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돌처럼 보여요. 색깔도 눈에 띄지 않고 무게도 2kg 정도로 꽤 평범하고요. 하지만 이 바위가 화성에서 태어나 지구까지 이동한 후 남극 대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덴버 남극 프로그램의 남극 운석 탐사 프로젝트인 안스멧 프로젝트에 참여한 로베르타 스코어 연구원은 1984년 이 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여행자의 이름을 해독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과학자가 이 운석을 발견한 남극의 앨런 힐스에서 따온 이름이라 ALH입니다. 그리고 발견 연도와 샘플 번호가 있어요. 로베르타가 돌을 집어들고 우후 화성 덩어리를 들고 있네 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운석이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건 이 운석이 지구에서 발견된 다른 운석 그룹과 매우 달랐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화성에서 온 방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바로 화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가스의 흔적 덕분이에요. 1976년 현장에서 필요한 분석을 수행한 용감한 바이킹 착륙선 덕분에 우리는 그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암석 발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암석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먼 곳에서 도착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구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운석 중 화성에서 온 운석은 약 100개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이들과는 다른 별개의 운석군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과거로 돌아가 이 우주 여행자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이 암석은 약 40억 년 전에 고향인 붉은 행성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은 이 평화로운 바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석 충돌로 우주로 날아가 작은 소행성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에서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컸어요. 어느 순간 ALH는 지구에 가까워졌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겠죠. 그렇게 13,000년 전 지구와 충돌하여 우주여행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 화성 조각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조각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1996년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후에야 훨씬 더 유명해졌습니다. 일부 나사 연구원들은 이 파편이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ALH가 화성에서 형성될 당시 화성에 번성했을 수 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과학자들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연구진은 매우 미세한 자철광 입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구조와 화학 성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입자와 완전히 유사했어요. 이를 자성화석이라고 하며 자성 박테리아가 이를 생성해요. 따라서 한때 화성에도 이러한 형태의 생명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2020년 4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과학자들은 운석에서 화성기원의 유기물질이 포함된 질소를 검출하는 또 다른 발견을 해냈습니다. 운석을 더 조사하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새롭게 밝혀질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남극으로 가서 더 많은 운석을 찾아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극은 운석 사냥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놀랍게도 남극 대륙에서는 약 5만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으며 수십만 개의 운석이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암석은 각각 태양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달 암석은 소행성보다 큰 우주 물체 덩어리도 지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영감을 받아 남극까지 운석 사냥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심각한 도전에 대비하셔야 해요. 우주 운석은 잠재적인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딴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아직 없어요. 운석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매년 남극에서 약 1000개의 운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개 이상의 운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온난화입니다. 걱정스러운 과학자들은 운석이 어디에 떨어질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적설량, 지표면 온도, 얼음이 흐르는 속도, 지형의 경사도까지 고려한 상당히 복잡한 모델이었어요. 그 후 연구진은 다양한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운석이 실제로 보이지 않게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기후변화가 그들의 연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계의 중요한 아카이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운석 사냥으로 돌아가 볼게요. 운석을 발견할 확률을 높이려면 일반적으로 낮은 지대로 흘러가는 얼음이 강제로 위로 이동하는 산기슭이나 노두로 이동하세요. 이런 곳에서는 강한 바람이 눈을 쓸어내려 밝고 선명한 푸른 얼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드브레이커를 꼭 챙기셔야 해요. 이 오래된 얼음은 녹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숨어있던 운석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지표면의 운석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도 바위는 태양열을 일부 흡수해서 얼음을 녹일 수 있어요. 마치 운석들이 스스로 지하, 아니 얼음 밑에 터널을 만들어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숨는 것과 같아요. 얼마 후 다시 얼면 이 터널의 입구가 닫히면서 운석이 효과적으로 내부에 갇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서둘러 이러한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총 8만에서 25만 개의 우주 암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운석 좌초지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운석 좌초지대는 지질, 얼음 흐름, 기후 조건의 특정 특성으로 인해 운석이 지표면에 자주 모이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눈이 덮이지 않은 푸른 얼음 위에서도 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석을 눈에 띄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찾는 것은 순전히 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도와 위성 이미지를 샅샅이 뒤져 연구 관측소 근처의 블루 아이스 지대를 찾아내야 해요. 빙하학자인 베로니카 톨레나르와 그녀의 팀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남극 전역에 걸친 스마트 지도를 개발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 캐나다 우주국 등의 머신러닝과 위성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이 지도는 과거에 발견된 운석과 모든 종류의 기후 및 얼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지역을 강조 표시해요. 운석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곳은 대륙의 가장자리와 푸른 얼음이 있는 산 근처입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푸른 얼음만이 아니에요. 얼음 흐름의 온도와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얼음이 너무 빨리 흐르면 운석이 쌓이기 전에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석을 찾으려면 매우 정확한 조건을 기다려야 해요. 표면 온도가 거의 항상 영하 9도씨 이하로 유지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석은 가라앉아요. 엘렌 힐스 지역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그곳이 바로 ALH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1000개 이상의 운석이 발견된 일종의 운석 금광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핀불 하이맨 산맥과 같은 더 유망한 장소가 있지만 아직 아무도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를 통해 연구원들은 최고의 운석 사냥 장소의 순위를 매기는 가볼 만한 곳 지수를 개발해서 향후 현장 탐사를 훨씬 더 목표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블루 아이스 지역이 많은 만큼 수많은 운석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지역은 아프리카나 일본이 아니라 남극 대륙의 얼음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서쪽 지역에서 138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만약 화산이 폭발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화산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녹여 바다로 이동하고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현재 남극의 화산 중 공식적으로 활화산으로 분류된 것은 단 2개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려면 수십 년에 걸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야 해요. 현재 활동 중인 2개의 남극 화산 중 하나인 에레버스산은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어요. 가스와 증기를 내뿜고 때로는 암석을 분출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스트름볼리식 분화라고 부릅니다.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는 정상 분화구에 있는 용암 호수로 표면에 녹음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수는 표면이 얼지 않도록 특정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요. 두 번째 활화산은 맑은 모양의 육지 덩어리인 디셉션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은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분화한 활화산의 칼데라입니다. 이 화산을 감시하는 과학자들은 조만간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요. 남극에는 또한 환기공이 많이 있어요. 환기공은 가스와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화산 분출구예요. 적절한 조건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환기공 얼음탑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가스를 뿜어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으로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지하는 지진계로 남극의 화산을 주시합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극지방이 워낙 멀고 접근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자고 있는 남극 대륙의 화산 중 하나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약 2만 년 전의 사건을 분석하면 이 화산이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남극에 잠자고 있는 화산 중 하나인 타카해산은 한때 1년의 분화를 일으켜 오존이 풍부한 할로겐을 다량으로 분출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남반구가 따뜻해졌다고 말해요.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려면 현재 얼음 위에 있는 하나 이상의 화산에서 할로겐이 풍부한 물질이 포함된 1년의 분출이 필요해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지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숨어있는 화산의 경우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거의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얼음 밑에 있는 거대한 동굴을 녹이고 엄청난 양의 용융수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서남극 빙상은 바닥이 얼지 않고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녹음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얼음을 곧 움직이게 할 겁니다. 큰 화산이라도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물의 양은 그 위에 있는 얼음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한 번의 화산 폭발은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남극의 큰 빙류 근처나 그 아래에서 여러 화산이 분화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빙류는 남극 대륙에 얼어붙은 물 대부분을 바다로 가져가는 얼음 강이에요. 속도가 빨라지고 비정상적인 양의 물이 바다로 유입되면 해수면이 상승할 거예요. 얼음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새로운 분출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탈주 효과라고 불러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기에 빙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화산 폭발의 횟수가 증가했어요.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려면 할로겐 가스로 가득 찬 얼음 위에 강력한 화산 몇 개가 수십 년 내에 활화산 활동을 시작하고 수십에서 수백 년 동안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은 전 세계 담수의 약 80%를 저장하고 있으며 만약 남극의 담수가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얼음 밑에 분출이 빙류를 윤활하고 물을 바다로 쓸어내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하고 성난 초화산 폭발이라면 가능한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2억 년 전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4번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중앙 대서양 마그마 분포 영역, 일명 캠프라는 초화산은 60만 년 동안 계속해서 분출을 거듭해왔어요. 이 모든 일은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에 걸쳐있던 초대형 화산이었던 란젤리아에서 일어났어요. 용암이나 화산재가 환경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해 탄소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지구는 다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이 화산 활동은 공룡이 고양이 크기의 동물에서 우리가 주라기 공원에서 보았던 거대한 동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화산 폭발로 인해 200만 년의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덥고 습해졌고 공룡들은 아주 좋아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아시아의 고대 호수 아래 퇴적층을 깊이 파헤쳤습니다. 연구진은 화산재와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엄청난 화산 폭발의 흔적이 분명해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탄소 신호도 발견되었습니다. 대기가 뜨거워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나쁜 소식은 이와 같은 폭발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 아래의 초화산은 거의 7만 년 동안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깨어난다면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보다 몇 배 더 재앙적일 거예요. 미국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화산 폭발로 꼽히는 사건이죠. 그 후 2달 동안의 지진과 화산 아래에 마그마가 주입되면서 산의 북쪽면 전체가 악화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분출 기둥은 대기 중으로 24m까지 올라가 미국 11개 주와 캐나다 여러 주에서 화산재를 퍼뜨렸어요. 마지막 옐로스톤 분화는 그보다 1000배나 더 컸습니다. 옐로스톤 위의 땅은 마그마라고 불리는 용융암과 반용융암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지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그마는 공원 아래 약 6에서 9km에 있는 챔버로 흘러들어가 땅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요. 하지만 화산이 식으면 땅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산 감시자들은 한 세기 동안 이 현상을 주시해왔어요. 그들은 약 20년 전에 땅이 약 25cm 올라간 걸 발견했지만 2000년 이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직 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최후의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하에서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간이 옐로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을 목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옐로스톤은 지난 200만 년 동안 몇 차례의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60에서 80만 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발생했죠. 마지막 큰 화산 폭발은 약 64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지형을 재구성하여 루이지애나까지 화산재와 잔해물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옐로스톤 칼데라에서 마지막 대규모 분화의 여파를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난번과 같은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증기와 뜨거운 물 또는 용암이 분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언제 어떤 강도로 분화할지는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극지방을 방문해서 빙하 위에서 뛰어노는 북극곰이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오로라 등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보는 꿈을 다들 한 번씩 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남극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먼저 남극은 어디에 있죠? 남반구, 특히 남극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해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멀고 추운 곳 중 하나예요. 남극을 방문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방문이 적은 곳 중 하나고 운이 좋은 소수의 탐험가들만이 빙하와 빙원으로 이루어진 남극의 내부를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야생동물과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남극으로 여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남극의 환경은 매우 취약하고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극 대륙에는 원주민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행은 사실상 무인도를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행 비용이 가장 비싼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은 요새처럼 경비가 철저하진 않지만 남극 조약이라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남극 대륙에서 원치 않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고 회원국들은 남극 대륙에서 행하는 일부 형태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극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극에는 보호가 필요한 섬세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남극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인간 활동도 금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남극 대륙의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알아가고 있고 인간의 활동과 기계는 남극에 존재하는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에 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은 특별 양식을 작성해서 해양극지청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남극에 도착한 후에는 야생동물을 방해하거나 바위, 식물, 동물 등의 기념품을 가져가지 않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해요. 자, 엄밀히 말해서 남극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남극에 사람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남극은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합해요.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가 적절한 장비와 경험 없이는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땅은 1609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다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언젠가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대륙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멀리서 바라보며 감탄해보자고요. 이제 남극 대륙의 발견에 대해 좀 이야기해볼까요? 남극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다른 곳과는 달리 원주민이 살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남극 대륙을 곰의 반대편이라는 뜻의 엔트아르크토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곰은 극지방의 곰이 아니라 북반구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북극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곰의 땅의 반대라는 의미죠.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의 고래와 물개잡이 항해는 남아메리카 끝자락에 있는 케이프 혼을 돌기 위해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 더 멀리 가면 바람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부유 얼음과 바람, 바다와 부딪힐 수 있는데 배와 선원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죠. 제임스 쿡 선장은 1773년 1월 17일 로스의 지역에서 최초로 남극권을 횡단했습니다. 1년 후 더 북쪽 지점에 도착한 쿡 선장은 육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80km 이내에 도달해서 더 남쪽에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빙산에 쌓인 암석 퇴적물을 보게 됐어요. 남극 대륙을 처음 목격한 것은 1820년 1월 파비안 고틀리 폰 벨링하우젠 선장이 지휘하는 두 척의 배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한 세계 탐험의 일환으로 2년간 항해하던 중 일어난 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장의 배는 쿡 이후 남극권을 횡단한 최초의 배였어요. 남극에 최초로 상륙한 것은 훨씬 후인 1895년 1월 24일 헨릭 불이 이끄는 고래잡이선 남극호의 항해 중 아더곳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6명 또는 7명이 탄 작은 보트가 잔잔한 날씨에 노를 저어 해안으로 상륙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남극은 사실 사막이에요. 얼음이 많아서 하루 종일 눈싸움을 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는 겨울 원더랜드 같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막이라고 하면 낙타와 선인장, 물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하지만 남극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남극에서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모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강수량이 10mm가 조금 넘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비교하자면 비 몇 방울 정도죠. 엄밀히 말하면 사막을 사막으로 만드는 건 모래 언덕이나 뜨거운 열기가 아니에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극에서 길을 잃더라도 목이 마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극은 아이스캔디가 될 정도로 추우니까 자켓과 장갑을 꼭 챙기세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남극의 펭귄과 과학자들은 때때로 시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이 크고 푸른 행성의 다른 곳과는 달리 남극에는 표준 시간대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경도선이 남극의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어떻게 시간을 추적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출발한 국가의 시간대를 고수해요. 하지만 남극반도에는 전 세계 각지의 관측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엉뚱해질 수 있어요. 한밤중에 실수로 이웃 국가를 깨우지 않고 무언가를 조율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온이 극도로 낮고 해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바람만 불어도 공중에 떠다니는 잡초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상의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남극에서도 생명체는 생존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얼어붙은 대륙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남극에는 수십억 마리의 크릴이 서식하고 있고 수많은 바다 표범과 펭귄도 서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귀엽고 포근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펭귄은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선형의 몸매를 가진 최고의 수영 선수예요. 번식과 휴식을 위해 육지로 올라오지만 펭귄의 진짜 재능은 서로의 자갈을 훔치고 수학적으로 정밀한 허들을 형성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극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펭귄 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라고 불리는 펭귄인데요. 물론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펭귄은 최대 3m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털복숭이 몸과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바다 표범도 잊지 마세요. 이 해양 포유류는 남극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남극해의 시원한 바다에서도 번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쇼의 진짜 주인공은 고래입니다. 남극에서 여름이 되면 이 거대한 생명체는 풍부한 크릴을 먹기 위해 무리를 지어 나타나요. 고래들의 뷔페가 열린 것 같네요.